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책을 한번 보고 컬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의 컬럼 34페이지에 2.5 컬럼 부분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밑줄 치셔야 되는데 잠시 그 위에 2.4 자동 온도 조절 5분이라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 밑줄 치셨나요? 네, 교수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한 번만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 자동 온도 조절 5분 부분 보시면 일단 읽어볼게요. 밑줄 좀 있다가 기체 크로마토 장치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장치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컬럼을 넣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고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같네요. 400도까지 가열할 수 있는 오븐을 포함한다. 요즘에는 500도까지도 가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약한 열적 관성은 제어된 온도까지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다. 가능한 온도 상승 속도는 1분 동안에 100도씩 상승시키는 그런 속도로도 상승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도는 등온 방식이나, 즉 등온이라는 얘기는 측정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온도를 일정하게 균등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등온 방식 측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온도 프로그래밍 방식에 의해서 재현성 있는 분리를 위해 반드시 0.1도씨 이내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온도는 등온 방식으로 하거나 온도는 프로그램 방식에 의해서 0.1도씨 이내에서 온도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달라요. 10도 정도 바꿔줄 수도 있고 이제 뭐 100도까지 이상 온도 차이를 줘서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액체 상태의 질소기체나 그다음에 이산탄소를 주입하는 극존 밸브를 설치해서 오븐은 낮은 온도에서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은 거의 교수가 어디를 치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오븐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이 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 컬럼, 자, 볼게요, 이제. 성능이 다른 두 가지 컬럼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충전 컬럼과 모세관 컬럼이다. 라는 부분 밑줄 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설명이니까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충전 컬럼에서는 정지상을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다공성 지지체에 화학 반응으로 접착이 되어 있거나 화학 결합이 되어 있는데 모세관 컬럼은 컬럼 내벽에 얇은 정지상이 접착 또는 화학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말이 번역서기 때문에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충전 컬럼은 정지상 자체가 안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는 그러한 지지체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바로 충전 컬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쪽 내벽에 코팅되듯이 접착되어 있는 화학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컬럼이 바로 모세관 컬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 2.7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A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겉에 있는 껍데기가 강철 컬럼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께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두께가 막 3.18mm. 3.18mm면 되게 두꺼운 겁니다. 되게 두꺼운 컬럼이고요. 굵은 컬럼이에요.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 지름이 0.35, 0.53mm인 530 컬럼. 530 컬럼을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통상 불러요. 530 마이크로미터 컬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0.53mm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굵기가 상당히 얇아졌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세관 컬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늘게 제조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지름이 0.2mm, 즉 200마이크로미터밖에 안 되는 그러한 C와 같은 그런 모세관 컬럼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교수가 바로 직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모세관의 굵기가 가늘면 가늘수록 길이가 길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컬럼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길이가 길어집니다. 반대로 컬럼이 두꺼우면 길이가 짧아져요. 자, 그러면 충전 컬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알고 지나가시면 돼요. 오늘날엔 잘 안 써요. 지름은 8분의 1인치 또는 4분의 1인치, 그러니까 3.18mm 아니면은 6.35mm의 두께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길이는 길어봐야 3m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철 또는 유리로 껍데기가 만들어져 있고요. 관 내벽은 시료와 촉매 작용을 피하도록, 그러니까 시료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측정하고자 하는 샘플 기체 있잖아요. 샘플 기체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물질로 내벽을 처리를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지상을 태워 놓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료 기체가 그 컬럼 내부 성분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켜 버리게 되면은 전혀 새로운 물질, 전혀 생뚱맞은 물질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물질로 내부 처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10 에서부터 40 밀리리터 per minute, 1 분당 10 에서 40 밀리리터의 이동상 기체, 운반 기체가 흐를 수 있도록 그 기체가 그 정도의 속도로 흐르는 거를 그 관 자체가 터지지 않고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동안 그 얇은 관을 따라서 기체가 10 밀리리터나 40 밀리리터의 부피 기체가 지나간다는 얘기는 모세관 내부의 압력이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압력이 커지게 되면 이 관이 점점 부풀다가 찢어지거나 김밥 옆구리 터지듯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재질로 버틸 수 있게 제작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컬럼은 비활성이에요. 비활성이란 말은 무슨 뜻? 예,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뜻.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뜻은 시료 샘플 물질과는 화학 반응을 절대로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안정한 다공성 지지체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정지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고체 지지체는 1g당 2에서 8m 제곱의 표면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안에 채워져 있는 알갱이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요런 작은 거 알갱이도 있잖아요. 요런 알갱이가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겉 표면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러한 알갱이들을 1g을 모아 놓았을 때 이 알갱이들의 모든 표면적을 다 합쳐 봤을 때 그 표면적의 넓이가 2에서 8m 제곱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공성 그 입자 형태의 그 고정상이 지금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걸로 채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체가 지나가면서, 기체 샘플이 지나가면서 이 표면적이 상당히 넓으면 넓을수록 흐르는 기체들이 이 표면적과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표면적과 접촉을 하면서 빨리 스쳐갈 수 있는 그 화학 분자는 먼저 얼른 지나가고, 이 표면적에 잘 비벼지면서 잘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천천히 흘러가야 될 물질들은 나중에 컬럼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적 구조가 비결정 실리카와 비교되는 규조의 규산염 화석에서 얻어진 0.2mm의 구형 입자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규조토나 이게 그러니까 모래의 성분, 우리가 말하는 흙이나 모래의 성분들이 0.2mm의 구형의 입자들의 형태로 저기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입자 있잖아요. 요 입자가 그 층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요 내부의 알갱이의 이게 지름이 아, 어, 이거를 화학적 구조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두 개의 층으로 돼 있는데 내부는 채워져 있을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어요. 이 입자 자체, 알갱이 자체만 보면은 0.2 밀리미터 재질의 이러한 그 모래 성분의 규조토들이
이게 뭉쳐 있는 그러한 거대 입자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둘러싸여 있다는 뜻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이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 크게 마음에 담지 않고, 규조토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교수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교수는 이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는 이 규조토 입자 0.2mm, 0.2mm의 지름을 갖는 모래 성분의 규조토 입자들이 이 작은 입자들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교수는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은 설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왜 그런지 저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충전 컬럼의 성능이 막 더 떨어지거나 이상하게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원리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아직 여기 있는 거는 밑줄 치려면 밑줄 다 치셔야 되는데, 일단 읽어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게, 일단 이해부터 먼저 하고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기억해 두시는 게 일단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연결자가 입자들을 응집하게 하는데, 이런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지 않도록 딱딱하게 이렇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을 연결자라고 하는데, 고온의 열 처리 후에 이러한 규조토는 크로모솔브로 명명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합성 재료로는 작은 실리카 구슬로 구성된 스피어 로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품이 있다. 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제품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러한 지지체는 모두 실라놀기가 존재하는 실리카젤을 상응하는 화학적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리카젤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교수가 얘기했던 실리카라는 건 아까 전에 여기다가 이 화면에다가도 필기해 드렸었는데, 자, 여기 실리카는 SiO2라고 했죠? 글씨 너무 못 써서 미안합니다. SiO2, SI, 이거 문자, S는 대문자, O2, 이게 바로 실리카의 성분인데, 이게 젤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실리카 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나오는 실리카 젤에 상응하는 실리카 젤과 똑같은 화학적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충전 컬럼의 성능이 모세관 컬럼보다 좋지는 않지만 여전히 일상적인 분석에 사용이 된다. 쉽게 제작할 수가 있고 다양한 정지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극미량 분석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 관의 굵기가 되게 굵어요. 막 3mm, 6mm 이래 버리면, 이 관의 내부 굵기가 3mm, 6mm 이래 버리면 이 안에 채워질 수 있는 부피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미세한 양의 샘플 같은 거는 분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적당히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양이어야지 분석다운 분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미량 같은 건 안 되고, 적당한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샘플만 이렇게 충전 컬럼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치고 강조하고 싶은 바로 마지막에 이 두 줄을 밑줄 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충전 컬럼은 극미량 분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2.5.2 모세관 컬럼 열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여기는 거의 다 밑줄 치셔야 되는데, 자, 밑줄 치란 부분 그래서 구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관 컬럼은 보통 산소가 많은 대기 속에서 테트라클로로실레인의 연소 과정에 의해서 얻어진 높은 순도의 용융 실리카로 만들어진다. 자, 모세관 컬럼은 용융 실리카로 만들어진다의 밑줄, 주어, 모세관 컬럼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용융 실리카로 만들어진다의 밑줄. 자, 이 컬럼에서 사용하는 관의 내부 지름은, 자, 내부 지름은 별표 100에서부터 53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고, 자, 100 마이크로미터, 530 마이크로미터를 밀리미터로 얘기하면 0.1밀리미터, 0.53밀리미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두께는 관 자체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 지름이 아니라 관의 두께는 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이며 길이는 12m에서부터 100m 정도까지 길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컬럼은 길이에도 별표예요. 길이도 12m에서 짧은 건 12m, 긴 거는 100m. 그다음에 그 관의 두께는 5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50 마이크로미터.
이게 0.05, 0.05mm. 엄청 작죠?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컬럼은 열적으로 안정한 고분자 화합물 Tmax가 뭐냐면 370도까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고분자 화합물 또는 폴리아미드나 얇은 알루미늄 필름으로 외부 코팅이 되어 있어 유연성, 잘 휘어질 수도 있고, 잘 움직일 수도 있고, 유연성도 좋고, 열에도 아주 튼튼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폴리이미드의 밑줄, 얇은 알루미늄 필름으로 외부 코팅되어 있다는 거에 밑줄. 그다음에 열적으로 안정한 앞에 부분 고분자 화물의 밑줄.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밑줄 쳐놓고 겉에 껍데기의 성분이 어떤 성질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물리적으로 강하다는 점과 가벼운 금속 원형 지지체에 감겨질 수 있다는 이점입니다. 금속 원형 지지체라는 게 뭐냐면요. 옆에 지금 요거 여러분 요 사진을 보면은 요거 보이세요? 요거? 예, 이거 지지체예요. 금속 원형 지지체 이렇게 돼 있어서 뭔가 이 컬럼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게 원형 형태의 틀이 보이시죠? 예, 왕관처럼 생겼어요. 왕관처럼.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물론 여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지만 요 지지체에 고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일부 제작업자는 금속을 알루미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니켈, 철, 구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금속 재질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사진 중에는 이렇게 마치 구리 색깔을 띠고 있는 누런 색깔의 컬럼도 실제 존재를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죠? 예, 그 일부 제작업자는 금속으로 알루미늄, 니켈, 철, 여기 구리도 포함이 됩니다. 구리도 적어두시고요. 으로 만들어진 오색한 컬럼을 제공하는데 이는 450도의 고온에서도 작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정지상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여기는 밑줄 치셔야 됩니다. 일부 제작업자는 밑줄 치시면서 정지상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계속 밑줄 칩니다. 컬럼 내부의 표면은 정지상의 규칙적인 결합이 유리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고, 실리카로 처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정지상을 결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에 따라 화학적 처리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염산과 함께 반응시키거나 또는 알루미나 또는 정지상을 침착시킬 수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께는 그 정지상의 두께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자, 여기 좀 지우고 얘기할게요. 정지상이 어디였어요? 자, 여기 지우고, 그다음에 다 지우고, 여기 지금 여러분 화면에 그 분홍색으로 처리되는 분홍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요거의 두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녀석의 두께. 네.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되는 요거의 두께가 얼마냐면은 책에 밑줄 치셔야 되죠. 0.05에서 5 마이크로미터 사이로 코팅을 하는데 되게 다양하게 코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밑줄 치고 정지상의 종류가 어떤 방식으로 코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벽 코팅 열린관, 그 다음에 다공성 열린관 이렇게 두 종류로 관을 나뉠 수 있다. 내부에 코팅되어서 발라져 있는 형태에 따라서 W콧, 그 다음에 P롯, 플롯, W콧, 플롯 두 종류로 나뉘어서 컬럼을 부른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에 그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밑줄 치셔야 돼요. 맨 밑에 줄에 용매로 주기적으로 씻어서 헹궈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관 컬럼은 안에 내부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깨끗한 용매 기체, 즉 이동산 기체로 꾸준히 계속 이렇게 흘려주게 되면은 앞서서 실험할 때 이 컬럼에 넣어줬던 그 샘플 시료들을 깨끗하게 세척, 씻어서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컬럼을 딱 사용을 하고 나면 어떤 A라고 하는 샘플을 집어넣어서 컬럼을 사용하고 나면 아무리 실험 결과상으로 모든 데이터 값들, 모든 성분들이
픽을 그리면서 다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시료 샘플 A의 일부는 이 컬럼 내벽면에 이 그 정지상에 완전 묻어서 붙어버려 가지고 눌러붙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끝나고 나면 그즉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테스트를 다 끝내고 나면 이 컬럼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세척해줄 때 물을 넣어주냐? 아니, 안 됩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절대 물을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이동상이 이제 용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상 기체를 갖다가 깨끗한 순수한 이동상 기체만을 한 몇 시간 정도 흘려줘요. 흘려주면 이 100m 길이만큼 되는, 가장 긴 건 100m 길이인데, 그죠? 가장 긴 이러한 컬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깨끗한 순수한 이동상 기체를 흘려주게 되면은 컬럼에 묻어있던 아까 A 시료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빠져나와서 컬럼이 깨끗하게 세척이 돼요. 이 세척을 잘못하면은 깨끗한 줄 알고 다음 B 실험을 할 때 B 실험 데이터 결과에 A 실험 결과 데이터 픽이 같이 한꺼번에 겹쳐서 찢겨져서 그래프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꼭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거기 밑에 용매로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면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모세관 컬럼입니다. 밑에 특별히 530 마이크로미터의 컬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530 마이크로 컬럼은 길이가 중요합니다. 두께는 뭐 530 마이크로미터로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이름 자체에서 알 수 있고, 밑에 별표 5에서부터 50m 길이 정도 되는 그러한 모세관 컬럼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회사 브랜드명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이드보어, 메가보어, 마크로보어, 뭐 이렇게 이름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은 뭐 길이에 따라서 통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길이에 따라서. 컬럼의 길이가 짧은 게 와이드보어고, 그 다음에 마크로보어가 긴 건가? 되게 헷갈린다. 잠깐만요. 아마 교수가 알기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보호가 짧고 마크로 보호가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들의 운반 기체의 흐름 속도는 충전 컬럼과 비슷하게 최소 5ml per minute, 분당 5ml의 기체 정도만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게 가장 적당하고,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압력을 높여준다 하더라도 15ml per minute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컬럼들의 운반 기체 흐름 속도는 밑줄 칩니다. 밑줄 쳐서 15ml per minute이 최대 1화까지 밑줄 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내용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컬럼들의 분리능과 성능은 지름이 더 작은 모세관 컬럼보다는 당연히 좋지 않다. 530 컬럼은, 여기 530 컬럼은 에서부터 밑줄 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번역을,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교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개떡같이 잘못 번역을 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단어가 들어가서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지금 이 문장입니다. 자, 530 컬럼은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 유지한 대로라고 하는 뒤에 그 단어 있잖아요. 유지한 대로. 요 단어를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지워버리세요. 그걸 지우고 읽으면은 말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0 컬럼은 오래된 크로마토그래피 장치에서 주입기나 검출기, 그 다음에 같은 흐름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충전 컬럼과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기 크로마토그래피 장치 개요도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여기다가 요 그림이었나? 요 그림을 갖고 이야기할게요. 요건 시료 주입기죠? 네, 시료 주입기. 요 부분이 컬럼이 들어가는 컬럼 5분. 그 다음에 여기는 검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530 컬럼은요. 530 컬럼은 이거는 모세관 컬럼인데 충전 컬럼 있잖아요. 컬럼하고 교체해서 사용을 해도 실험 결과를 비슷하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530 컬럼이 좀 오래 사용해서 이게 망가졌다 그러면은 이 530 컬럼을 빼고 충전 컬럼을 끼워가지고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성능이나 능력이 얼추 비슷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충전 컬럼이 뭐 예를 들어 문제가 돼서 못 쓰게 됐다 그러면 530 컬럼을 대체로 껴서 기체를 흘려주는 속도,
속도 있잖아요. 속도를 갖다가 영어로는 flow라고 합니다. flow rate. rate라는 말 자체가 속도란 뜻이고요. flow는 흘려주는 흐름 속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흐름 속도는 변화 없이 동일하게 디텍터도 동일한 거, 그 다음에 주입기도 동일하게. 자, 모든 방식은 모든 조건 동일하게 해서 컬럼만 살짝 바꿔서 동일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충전 컬럼과 530 컬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전 컬럼에 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지상이 유실되는 정도가 적다는 것도 이점이다. 이러한 컬럼들은 충전 컬럼이 아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충전 컬럼은 안에 알갱이가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 충전 컬럼을 사용하면 충전 컬럼 내부에 꽉 채워져 있는 전기장이 바깥으로 유출이 돼서 빠져나와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530 컬럼은 충전 컬럼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여러분 밑줄 쳤던 내용 가지고 여러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어서 미리 교수가 예상 질문에 답을 먼저 해드리는데요. 교수님, 충전 컬럼을 써주든 530 컬럼을 써주든 똑같은 이거 서로 교체해서 거의 비슷한 실험 결과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뭐하러 힘들게 비싸고 만들기 어려운 그 530 모세관 컬럼을 왜 쓰나요? 그냥 쉽게 제작하고 값싸고 뭐 이런 단순해 보이는 그 충전 컬럼을 사용을 하지 교체가 가능하다면 뭐하러 미세한 컬럼을 사용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아까 밑줄 친 내용 중에 충전 컬럼은 샘플의 시료의 양이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극미량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전 컬럼으로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모세관 컬럼을 꼭 530 컬럼을 가지고 와서 극미량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시료의 특정 가능 양의 차이 때문에 충전 컬럼을 사용할 것이냐, 모세관 컬럼, 특히 530 컬럼을 사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2.6 정지상 얘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지상은 이 내부의 두께, 안쪽 면에다 코팅하는 두께가 작게는 0.05 마이크로미터에서부터 두꺼울 때는 5 마이크로미터까지의 두께가 된다고 그랬죠. 저 녀석의 성분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2.6 정지상에 대한 설명 잠깐 좀 읽어볼게요. 침륜 방법이 매우 간단한 충전 컬럼. 여기서 앞에 침륜 방법이 어떤 건지는 아까 이 전 영상 맨 마지막에 교수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충전 컬럼은 정지상 가로들을 촉촉하게 적셔서 이런 식으로 적셔가면서 채우는 그런 침륜 방법으로 채운 거기 때문에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정지상을 갖다가 이용해서 충전 컬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결합상 모세관 컬럼 무슨 말이냐면 내부 실리카 벽에다가 화학 결합을 통해서 코팅하듯이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 모세관 컬럼의 경우에는 필름을 형성해주는 어, 필름을 형성해 주시 코팅하는 그런 방식이 계속 읽어볼게요. 맨 끝에 컬럼 표면에서의 필름 형성이 침륜 방식과는 다른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침륜 방법으로는 그렇게 모세관 컬럼 내벽에 코팅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얘기,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치는 거는 그 다음부터 밑줄 제대로 치면 돼요. 원리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정지성들은 크게 두 종류, 폴리실록세인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우리 책에는 글리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글라이콜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두 종류로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에 대한 그림이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고 있는 그 그림 2.9번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 아랫 문단이 이란다. 그 밑에 보시게 밑에 줄에 보면은 광학
바로 밑에 줄이네. 미안합니다. 광학 이성질체 화합물, 분리된 거울상 이성질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사이클로덱스트린이 포함되어 있는 정지상이 사용된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상들은 그 정지상이 사용된다까지 밑줄 치셔야 돼요. 예, 그 다음 문단도 밑줄 치셔야 됩니다. 각각의 상은 이동상과 정지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도의 평형이 너무 느리게 일어나는 최소 온도로부터 고분자의 분해가 일어나는 최대 온도까지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온 제한 범위는 필름의 두께나 고분자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막 400도 이상으로도 가열이 가능하다고 아까 교수가 얘기했고, 컬럼 오븐의 온도가 500도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온도를 몇 도까지 높게 가열할 것이냐는 바로 이 코팅되어 있는 고분자의 두께가 얼만큼 두꺼우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더 고온까지 올려서 보통 실험이 가능하고요. 얇을 경우에는 너무 고온으로 올려버리면 저 코팅이 벗겨져 버리거든요. 네, 벗겨져 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에 염소계 살충제, 그 다음에 불활성 기체, 알데하이드 여러 가지 방향족 탄화수들을 검출해낼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성능이 뛰어나서 다양한 물질들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아래쪽 2.6.1의 폴리실록세인에 대해서 일단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가 이전 영상에서 신나게 떠들었던 내용이 이 밑에 문단 하나, 둘,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에 그림 2.9번의 그 밑줄 두 개까지 거기까지 스코알렌이라고 하는 분자 상어간에서 추출하는 기름얘기 성분인 스코알렌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그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재미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힌트만 얘기하면 스코알렌이라고 하는 분자는 탄소 30개짜리 탄화수소입니다. 네, 스쿠알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어 간에서 뽑아낸 기름의 성분이 탄소 30개짜리, 그 다음에 수소는 62개짜리. 탄화수소예요. 근데 이것도 고분자입니다. 예, 고분자인데 이 녀석을 지금 여기 교수가 빗금 치고 있는 요 위치잖아요. 스쿠알렌 분자를 여기에다 붙여가지고 탄소 30개짜리 탄화수소로 여기를 이렇게 코팅을 해서 정지상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막 설명하는 거예요. 예시로 두 번째 문제인데요. 그다음에 37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2.6점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라고 하는 거 거기 밑줄 다 치셔야 되는데 이러한 종류 중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인 물질은 정지상의 브랜드명 중에 카보왁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이들은 극성 고분자로서 분자량이 MR 값이 뭐냐면요. 분자량입니다. 분자량이 1500에서부터 2반까지 해당되는 그러한 극성 고분자가 코팅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침착, 침유 또는 결합형 정지상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온도 적용 범위가 40도에서부터 260도까지 적용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침윤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아마도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침착 형태로 그 모세관 컬럼에도 사용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 충전용 컬럼에도 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이 침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착 및 침윤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3페이지 카이랄 정지상. 카이랄이 교수님 뭐예요? 자, 카이랄에 여러분 밑줄 치시고요. 카이랄은 바로 거울상 이성질체를 카이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제목 2.6.3에 카이랄 정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이랄이라고 하는 말은 거울상 이성질체를 바로
카이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글자 자체가요. 자,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정지상을 카이랄 정지상이라고 불러요. 밑에 밑줄칩니다. 카이랄 정지상은 일반적으로 10에서 20%의 그 비율로 베타 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것과 혼합된 폴리실록세인 염기형 정지상들이다. 이렇게 말이 어렵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뭐 두 개의 봉우리로 R형과 S형 거울상 이성질체를 나눌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38페이지의 그림 2.10번에 2번과 4번 봉우리가 바로 뭐다? R형과 S형이 분리가 되어 있는 어, 카이랄 극성 물질, 즉 무슨 말이냐면 거울상 이성질체 극성 물질을 분리한 그러한 결과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그림 2.10 아래쪽에 네 줄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 잘 보시면요. 문단을 보시면 몇몇 컬럼들은 450도까지 높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 가열이 가능한 컬럼들은 지방 조직에 있는 트라이 글리세라이드 분석도 가능하며 그리고 석유 산업에서의 증류를 모의하는 데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후자는 뭐냐면은 석유 산업에서 증류하는 이러한 방식의 분석법은 분석당 100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전통적인 분류 대신 실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죠. 밑에 있는 그림 2.11번을 잘 보시면 대략 43분 정도 안에 여기에 그 원유 속에 들어가 있는 증류를 다 해내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이제 건너가게 되면은 이제 그 그림 2.12번에 기체 분석에 대해서 과거 1951년도의 기체 분석과 1994년 그래도 그나마 조금 최근이죠. 최근에 그 대기를 분석해 봤을 때 결과가 큰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어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2.6.4의 고체 정지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위에서부터 이제 밑줄을 치시면서 이제 다 여기 있는 건 통째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교수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용어들은 그 자리에서 그때그때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를 필요하시면 잘 받아 적어서 메모를 하시길 바래요. 자, 있습니다. 고체 정지상. 자, 이들 정지상들은 다양한 흡착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실리카 또는 광물염에 의해서 탈활성화된 알루미나, 분자재, 다공성 유리, 흑연 이런 것 등 미세한 다공성층. 자, 다공성층이란 말 이해 지난번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공성이란 말을 이해 못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또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입자 자체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그러한 존재를 다공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세한 다공성층이라고 하는 말은 미세한 구멍이 여러 개 아주 많이 뚫려 있는 그러한 층을 갖다가 미세한 다공성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한 다공성층의 형태로 된 이들 물질의 침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세관 컬럼을 어, 플롯이라고 한다. 플롯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기체 또는 고휘발성 시료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적용된다. 흑연화된 탄소 검정을 포함하는 컬럼은 질소 기체, 일산화탄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및 매우 가벼운 탄화수소의 분리용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들 컬럼의 효율은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컬럼, 고체 정지상 컬럼을 이용한, 즉, 컬럼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단. 모세관 컬럼 밑줄 칩니다. 모세관 컬럼의 행동을 비교하거나, 그 다음에 예측하기 위해서 고정상과 정지상의 비를 계산하는 베타값, VS분의 VM을 계산하는 것이 유용하다. 컬럼의 내부 반지름을 DC, 그리고
내부 표면에 침윤된 필름의 두께, 침윤된 여기서는 침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침윤은 눌러붙어 있는 그러니까 그 스며드는 방식으로 쌓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벽면에 그 부착이 되어 있는 침착을 지금 여기서 침윤이라고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침윤 지우시고 침착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책이 번역이 자꾸 잘못됐는데 침착이라고 쓰셔야 되고요. 저기 위에도 읽어보시면 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 문단에 또 나와요. 그거 침착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습니다. P롯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 앞에 보면은 이들 물질의 침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생화 컬럼을 P롯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 아까 밑줄 치셨죠? 거기에 침윤이라고 한 단어는 침착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설명 들어갑니다. 그것의 내부 표면에 침착된 필름 두께를 DF라고 한다면 대략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식 2.2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식 2.2는 여러분 일단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 베타를 어떻게 계산해서 사용하는지의 예시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계산 직접 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교수가 풀게끔은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한 문제 푸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습 문제는 가능하면 여러분 풀게끔은 제가 안 하고 본문상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게끔 자세히 설명하겠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베타 값이 어떤 값을 가져야 좋은 값이냐, 그러니까 좋은 컬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자, 밑에 이 식 2.2 아래쪽에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 되게 짧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이글입니다. 만일 분리될 화합물이 휘발성이면 작은 상비, 즉 베타 값이 100보다 작은 값을 지닌 컬럼을 선택해야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대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휘발성 성분이 아니어서 휘발성 성분이 아니고 비휘발성 성분이라고 한다면은 큰 상비에 해당되는 즉 베타 값이 100보다는 좀 큰 그러한 컬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의 두께가 1마이크로미터인 320 마이크로미터 길이의 컬럼의 비는 80인 반면에 필름의 두께가 어, 0.2 마이크로미터인 두께가 250 마이크로미터의 컬럼의 비는 베타 값이 310이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베타 값이 80인 녀석은 휘발성이 강한 샘플을 분석할 때 사용하면 되고, 밑에 베타 값이 31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그러한 컬럼은 비휘발성 샘플을 측정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밑줄 치셔야 돼요. K는 소문자의 K 곱하기 베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대문자 K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1단에서 공부했었죠. 대문자 K. 기억하고 계세요?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대문자 K와 소문자 K. 일단은 네른스트 분포 계수라 그래가지고 21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잠깐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K 값이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소문자 K. 소문자 K는 머무름 상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음, 13페이지에 13페이지에 머무름 인자 소문자 K 거기 소개가 되어 있죠. 예, 그게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대문자 K와의 관계, 대문자 K는 연력학적 분포계수라고 불리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40페이지 윗부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공식이 바로 K는 소문자 K 곱하기 베타라고 해서 이 베타의 개념 컬럼의 그 이동상의 상관계수 상관비 그 비베타 값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밑줄 쳐야 되는데 K는 K 곱하기 베타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어진 화합물과 주어진 정지상의 소문자 K 그 머무른 분포 예수 K는 베타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증가할 것이다.
분포인자 K는 상수이기 때문에 K 값이 작아지면 베타 값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컬럼의 물리적 특성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베타 매개 변수는 분포인자 K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즉, 소문자 K 값과 베타 값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대문자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분포 계수 K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자 K가 무슨 값인지 아까 전에 설명드렸는데 이해 못하시고 지금 필기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머무름 인자, 소문자 K 1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머무름 인자 또는 용량 인자로 소문자 K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책 읽으면서 정리 꼼꼼하게 해드렸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읽으면서요. 요 정도면 여러분들 이해를 어느 정도 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 안 하고, 아, 그렇군 하고, 지금은 좀 얼추 이해되는 것 같다고 딱 넘기시면 꼭 정확히 다음 주, 일주일 뒤에 딱 수업을 들을 때쯤 되면은 기억의 반 이상이 날아가서 생소하게 또 들리게 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로 영상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